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와 사상을 글로 풀어내는 문인이기도 합니다. 고려인들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가? 분명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우리는 사실은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서양 세계에 많이 알려졌어요. 이때 서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서부 유럽이 아니라 적어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늘날의 투르키예라든가 코카사스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던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징기스칸이 몽골 울루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고려의 존재가 당시 유라시아 세계에 알려졌고요. 그때부터 까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코리아는 17세기에 들어오면 청나라의 유명한 강의자가 있죠. 강의자는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작성하는데 그 지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당시 여진족들의 고향인 만주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와 한반도에 관해서 관심들이 기울이고 지도를 작성했는데 거기 보면은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CO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서양의 지도를 보면은 대부분 꼬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고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로 계승되면서 조선족과는 차별되는 이런 고려인이라는 존재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905년도까지는 우리 대부분은 KOREA가 아니라 COREA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는 게 좋죠. 고려인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19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거든요. 두만강을 건너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이 현재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우시리스크, 나아가서 하보르프스크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연해주라고 부르는데요. 프리모르스키라고 그러고요. 이 지역은 1860년도에 완벽하게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863년 또는 64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꼬레아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생기고요.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는 독립전쟁의 기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정청 망명을 택하거나 독립전쟁을 위해서 간 분들인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거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필요하고요. 그 주민들은 독립군의 병사로 차출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요. 모든 면에서 편의를 봐주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독립전쟁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도 연해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의사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은 당연히 중국이고 만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독립전쟁 그리고 안중근 의사 활동 지역은 만주였구나. 그렇진 않죠. 그 당시 때 하얼빈은 당시 중국 또는 청나라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 조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러시아 영역권인 겁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활동한 적은 바로 연해주 남부 지역입니다. 두만강을 딱 건너게 되면 나타나는 도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가게 되면 그라스키노라는 약간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라스키노가 1860년도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진출했고 특히 1884년 이쯤에는 완벽하게 거기 정착을 하고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고 일종의 마을을 이뤘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활동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을사늑약이 생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연해주 지역에 몰려들어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13도 의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인석 장군이라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바로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이 벌어지게 돼요. 진공작전을 벌일 때 참모 중장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당연히 안중근은 거길 거점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좀 아쉽게도 실패하죠. 그런데 안중근에서 이런 거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끔 많은 편의를 봐주고 실질적으로 직접 연관을 맺은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재형 선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최재형 선생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한 5, 6년 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최재형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세계적인 인물 최재형이라고 봅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서 일찍부터 러시아 부모를 양부모로 삼아서 공부도 했고 선원이 돼서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민족이 중요하고 독립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니까 많은 돈을 제공하는 거죠. 군수물자를 사주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안중근이라는 인물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안중근 의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만 기억하면 안 되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최재형 선생 같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와주고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준비해 준 것이 바로 최재형 선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상설 선생인데요.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배웠어요. 이상설, 이휘정, 이준. 기억하시죠? 이때 이준을 주로 많이 기억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상설 선생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당대 고위 관리였으면서 고종의 밀명을 받은 분이었고요. 불어에 상당히 뛰어난 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연해주 지역에 정착하면서 독립전쟁을 주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대한민국 망명정부까지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분이 일찍 돌아가세요. 지금도 우스리스크에 가게 되면 수이푼강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이푼강을 우리 고려인들은 슬픈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물가에 가면은 바로 이상설 선생님의 유업일을 세워놨죠. 그만큼 이상설 선생님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잘 안 알려졌어요. 사실은 그 지역이 러시아 영내였었고 1920년대쯤 가게 되면 완벽하게 소비에트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쪽에 우리 동포들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젖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결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당시 때는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연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초창기에 활동한 것은 우리 민족운동 또는 민족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제가 고려인들의 공산당 활동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갔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주로 했을까? 첫 번째 그들은 일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인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독립전쟁의 수단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일본과 더불어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는 별도로 이미 우리는 역사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근대 역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단 주류사학과 직결되는 또는 일본 식민사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대표적인 학자들이 단재 신초라든가 배감 박은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역사를 연구했는데요. 이분들이 만주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전쟁과 더불어서 역사를 연구하고 당연히 그분들의 역사 연구는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발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해사를 최초로 연구한 것도 사실은 바로 연해주에 있었던 장도빈 선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만들고 독립전쟁에 투신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근대 역사에 초석을 놓은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산리 전투 잘 아시죠? 그 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김자진 장군과 함께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이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연해주 일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나중에는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청산리 전투까지 승리를 이끈다면은 커다란 불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군들이 철저하게 당시 독립군과 함께 독립군을 도와줬던 반도에 있었던 조선인들 그리고 연해지에 있었던 고려인들을 철저하게 학살하거든요. 이게 경신참변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에 늦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천 명이 다른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재용 선생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의 마적단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고 또 소비에트 정부로 도와줬는데 결국은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937년도에 개시가 됐는데요. 현대사에서 정말 세계사적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참상이었던 겁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연해주 일대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그 고려인들은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또 모양새가 일본과 중국인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소련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일본의 간첩 활동으로는 고려인들을 색출해낼 필요가 있고요. 일정 부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 스탈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산주의권에서 사회주의권에서 민족이론의 대가는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은 민족이론을 정립하면서 이 소비에트 전체를 소비에트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각 민족이 가진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 민족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섞어버리는 정책도 취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당시 소련 내부에서는 바로 연해주에 있었던 고려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할 가능성, 그 밖에 소련이 추구하는 이 정책, 여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에제프라는 직접적으로 주관했던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는데요, 약 17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 기차를 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약 45일 정도 8,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열차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포구령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재산권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명명하고 그리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기차를 타는 바람에 가진 것이 없이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45일 정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겠습니까? 이 참상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참상을 그린 사파들을 보게 되면은 시신들을 밖에 내던지는 것 같은 게 나와요. 그들에게는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준비 기간밖에 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가져오질 못하고요. 군데군데 내려가면서 식량을 구했지 당시 소련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들을 식량을 제공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또 많이 죽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파로 그려서 알려주고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떨쳐버렸는데 그들이 버려진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집도 거의 없었고 농토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물도 없었고 그래서 초기에 많은 아사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소비에트 정부에서는 반간첩 이런 혐의를 내셨기 때문에 도착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가서 특히 선생님들이 이론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붙들려 가서 상당히 많이 죽고 고초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소비에트 정부는 우리 고려인들을 거기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분산시키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인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37년대 있었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참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고려인들은 거기서 끝까지 버텼고 말 그대로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우리는 거기다가 쌀을 심고 곡식을 심어서 성공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 곳이 없어서 토굴을 파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집에 헛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1년을 버티고 수학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고려인들은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가끔 가는 시옷 바자르에 가도 고려인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길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한국인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고려인이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쌀 농사가 풍성해졌고 그리고 음식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은 워낙 부지런하고 교육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소련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고려인들이 고마워하고 있죠. 19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은 각각 자민족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 우즈벡 민족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세우는 것을 점차 금하게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게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내배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고려인들은 당연히 러시아어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떠나서 다시 연해주 일대로 왔던 겁니다. 연해주 일대 우리 고려인들은 큰 공동체를 만들겠다 또는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먹고 있었고 당시 한국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고 한국 정부도 한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기도들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도 귀환하고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도 귀환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중앙아시아는 많은 고려인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국내에 귀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생활은 아직도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강조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연해주 일대를 갔다. 그리고 연해주 일대를 개척했는데 그 주역은 고려인들이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연해주 독립전쟁, 독립운동의 실제적인 토대와 거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1937년도에 있었던 강제 이주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 그리고 세계 현대사를 보더라도 정말 보기 드문 참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포 입장에서 또는 과거의 멸망의 과정 또는 일제시대를 우리가 반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아야 반성이 가능한 겁니다. 21세기적인 의미인데요. 고려인들은 굉장히 가치가 많습니다. 우리 중앙아시아를 진출해야지만 되거든요. 중앙아시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노동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앙아시아는 우리 고려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고려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주고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고려인들이 늘 제게 부탁하는 건데요.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은 한국 역사 문화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타슈켄트에서는요. 부지도 마련해놨으니까 제발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 역사관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정부라든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고려인에 관해서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